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년간 디지털 포렌식으로 각종 공안 사건에서 권력기관의 증거조작을 밝혀내고 여러 정당에서 디지털 선거, 온라인 선거의 그 부정 증거를, 대리투표 증거들을 찾아낸 활동을 해온 김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블로그 활동을 한 파워블로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책을 출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도 유시민 이재명도 재밌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님 가족의 그런 수사에 관련해서 긴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3년 전, 2016년에 쓴 이 책에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이 디지털 증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싸워 나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이 애초에 기획 의도는 뭐였냐면은 그런 진보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자료들을 백업도 없이 그냥 쓰다가 날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국정원이나 이런 공안 사건에서 증거 조작이 행해지면서 이 개인정보들을 카카오톡을 도청한다든지 그런 어떤 도감청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가지고 이 진보 활동하는 분들이 그런 엄혹한 시절에 그렇게 이제 권력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무고하게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옆에 띄워드릴게요. 복구, 백업, 최적화, 보안, 이런 데이터에 관한 딱 4가지 주제로만 딱 얘기한 그런 책이고요.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보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 책이 굉장히 어떤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자기가 의도치 않게 해킹을 당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자기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이 진보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이 어떤 권력기관에 의해서 무고하게 털리는 그런 일을 막는 그런 용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복구의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드디스크가 고장나거나 스마트폰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복구법, 이런 거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게 온라인에 찾아보면 다 있는데 또 책을 사서 본단 말이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력이나 독해 속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들이 딱 결집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은 보안, 복구, 백업 이런 거에 대해서 중구난방으로 널려 있는데 취사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이나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딱딱 정확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책들을 한 번은 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띄워드려야 되나요? 이러면 작업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하드디스크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복구하는지, 제가 지금 여기 띄워드릴 이미지는 세월호 CCTV에 영상이 녹화된 그런 하드디스크를 2달간에 걸쳐서 복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바닷물 속에 오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뻘에 그냥 다 뒤덮여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백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에 이제 이중 백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똑같은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2개 동시에 쓰는, 그렇게 되면은 하드디스크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문제없이 데이터는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하드디스크 굉장히 저렴한데 몇 테라 되는 것도 뭐 1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안 샀다가 나중에 데이터가 그 10년치 사진 데이터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라도 복구하려고 그러면 뭐 10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그런 여분의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 백업에 안전을 기해달라, 뭐 그런 내용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실시간 백업, 클라우드를 활용한 실시간 백업. 클라우드 업체들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2중, 3중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기 때문에 데이터 보관에 가장 유효한 것은 실시간으로, 내가 방금 워드 작업을 하고 컴퓨터를 껐더니 하드디스크가 고장났어요. 컴퓨터가 부팅이 안 돼.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다 올라가 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 조국 전 장관님, 조국 교수님께서 지금 애로사항이 꼽히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다. 근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은 그렇죠. 뭐 데이터를 숨기고 없애고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분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클라우드가 가장 좋은 데이터 백업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쭉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적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놨는데, 최적화는 뭐 컴퓨터 하드웨어를 뭐 고성능을 올린다든지, 뭐 메모리를 증설한다든지, SSD를 뭐 용량을 큰 걸 붙인다든지, 뭐 그런 물리적으로 그냥 돈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컴퓨터 안에 깔려있는 그런 뭐 각종 보안 프로그램, 뭐 키보드 감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걷어내면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 고성능의 원래 컴퓨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고성을 낼 수 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쭉 설명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엽기적인 것은 뭐냐, 여기 띄워드릴 텐데요. 여러분 컴퓨터가 이상하게 쓰다가 다운되고 여름만 되면 막 속도가 안 나고 자꾸 컴퓨터가 꺼지고 뭐 그런 경우 왜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사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엄청난 먼지가 가득 끼어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되기 전에 한 번씩 이 진공청소기 같은 것으로 컴퓨터 안을 조심스럽게 한번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증거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끔찍합니다. 제가 이 사진 찍을 때도.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최적화하는 거, 그 프로그램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 레지스트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프로그램 다 없애고 이런 것들, 그리고 윈도우 본연의 그런 업그레이드나 그 초기화시키는, 리셋시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의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놨고요. 그리고 아직도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거, 여러분들 컴퓨터를 항상 빠르고 항상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제 입장에서는 가상 윈도우예요. 가상 윈도우. 가상 윈도우란 게 뭐냐면은 컴퓨터 안에 그 일반 우리가 웹브라우저나 뭐 워드 프로그램 띄우듯이 그 안에 가상의 윈도우, 컴퓨터를 하나 더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컴퓨터죠. 그 안에서만 동작이 이루어지고 그 프로그램을 딱 닫으면은 컴퓨터를 끈 것 같이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요게 왜 필요하냐. 그 우리나라의 그 관공서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막 엄청난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그 공인인증서를 인증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보안 프로그램, SSL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 키보드 감시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뭐 그 잡다한 것들, 무슨 프린트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그 액티브엑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깔려요. 요런 것들을 이 가상 윈도우 안에 딱 몰아넣고
관공서나 은행 일을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가상 윈도우를 딱 키는 거예요. 그걸 딱 켜면은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은행에 접속했을 때 새로운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받아라. 그럼 뭐 그전에는 그냥 이걸 다운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받으면은 뭐 컴퓨터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가상 윈도우를 쓰면은 그거는 싹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든지 그냥 오케이 다 그냥 다운받아,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컴퓨터 안을, 가상 윈도우 안을 뭐 지저분하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써요. 왜냐하면은 그걸 다운받아야지 은행 업무를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가상 윈도우 프로그램을 딱 종료시키면은 컴퓨터는 깔끔하게 되죠. 원래 내가 그 가상 윈도우가 아닌 본 윈도우, 이 컴퓨터 처음에 키자마자 돌아가는 윈도우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들이 하나도 안 깔렸기 때문에 언제나 쌩쌩하게 돌아갑니다. 그 가상 윈도우 앞만 지저분할 뿐이죠. 그거는 뭐 켜가지고 내가 은행 업무라든지 한두 가지 그 필요한 것들 할 때만 딱 쓰면 되니까 뭐 안이 어떻게 지저분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가상 윈도우의 그 데이터를 처음에 딱 셋업한 다음에 딱 복사를 해놓고 쓰다가 이게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은 쓰던 걸 지워버리고 요거를 다시 복사하면은 처음에 만들어놨던 가상 윈도우 이미지를 다시 딱 복사해서 실행하면은 다시 깔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 구라 제거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 가상 윈도우가 아닌 그냥 내 컴퓨터 윈도우에 있는 그런 보안 프로그램이나 뭐 키보드 프로그램 이런 것들 뭐 저는 그것도 악성 코드라고 생각해요. 컴퓨터에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데 설치되어 가지고 자원을 소모시키고 컴퓨터를 느리게 만든다. 그럼 그게 악성 코드죠. 저는 그래서 한국의 보안 프로그램은 악성 코드에 불과하다. 뭐 그런 관련해서 제가 쓴 만화책도 있습니다. 그 도난당한 패스워드라고 하는 그런 만화책은 제가 어디 지금 치워놨네요. 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 만화책에는 이 우리나라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악성 코드인지를 증명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가상 윈도우 만드는 법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책에 써놓은 대로 차분하게 따라하면은 뭐 한 10분 내로 여러분들의 컴퓨터를 항상 깨끗하고 최고 속도로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놨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시고요. 한번 그대로 하시면은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중요한 보안 부분. 요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조국 교수님과 정경식 여사님 이런 분들이 뭔가 이렇게 이 뭐라 그러나요? 이 어떤 경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의 그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범죄의 어떤 그런 증거들을 감추기 위해서 막 하드디스크를 뜯어가지고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휴대폰이나 이런 거 압수수색 못하게 하기도 하고, 뭐 데이터를 지우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개 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지금 밝혀졌죠. 제가 보도 자료로 이렇게 확인한 바로 의하면은 이 정경심 여사님이 어디죠?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새벽에 이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러 갔다가 그게 안 맞아가지고 아마 SSD하고 하드디스크하고 뭐 이렇게 종류가 달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M.2 방식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대로 못하고 하드디스크만 떼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증거인멸이죠. 증거인멸. 그것을 보도 여러 방송에 나와서 막 전문가인 행세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게 자기 데이터를 보호하려고 하기 위한
복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어떻게 그게 증거인멸이 되느냐 이따구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요즘 그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러 압수수색을 가더라도 하드디스크를 떼가지 않아요.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두고 복제만 해갑니다. 그대로 복제.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실제로 그 복제까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은 복제를 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은 데이터까지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범죄, 지금 영장 가지고 온 범죄에 해당되는 것들만 현장에서 조사해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자료들만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되게 와서 필요한 걸 찾아가지고 입회인들한테 요거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사인 받아서 여기서 나온 자료고 어떻게 뭐 손상을 했다거나 뭐 이 검찰에서 와서 이렇게 임의로 자기들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런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검찰을 믿을 수 없어서 내가 증거를 미리 백업해 놓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뭐 포렌식을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포렌식 현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으면서 그냥 내피셜로 그냥 떠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뜯어가면 안 된다. 그거는 그냥 차라리 그냥 들고 갔다가 한강에 던지는 게 낫지. 본인이 그것을 뭐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는 원래 그 진보 활동가들한테 가서 제가 늘 해주던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항상 그 권력기관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기 데이터를 지키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그냥 뜯어가지고 한강에 갖다 버려라. 근데 집에 있는데 새벽에 국정원에서 영장을 들고 현관문을 막 두드리고 있어. 문 열어! 압수수색 왔습니다. 문 열어서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책에 써놨습니다. 이건 사실은 상당한 농담이에요. 농담을 적어 놓은 건데 여기 보여드릴 텐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깨면 된다. 근데 하드디스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치로 뭐 대충 깨서는 안 된다. 그 사진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깨면 안 되고 확실하게 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깰 수 있느냐에 대한 사진을 제가 올려놨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도 그냥 최고 좋은 거는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건데 그거 세월호 휴대폰을 물에 빠져가지고 있는 것도 건져서 복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에 던지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 사진이 있습니다. 망치로 깨야 되는데 어디를 깨느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칩, 요게 대해서도 제가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깨면 된다 하는 그런 굉장히 엽기적인 책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남한테 뺏기지 않는, 그리고 해킹으로부터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책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제가 웬만하면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넣고 아주 쉬운 문장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단계 이제 사진이 착착착 들어가면서 쉬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회사에서 이렇게 격리 보던 분이었는데, 컴퓨터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되게 재밌다. 그러면서 4시간 만에 다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이 책 광고였고요. 어쨌든, 자, 그리고 막간으로 제가 하나 설명드릴 건 뭐냐면은, 이거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한번 강의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이버, 다음, 구글, 국민은행, 농협, 공인인증서, 그 중에서 비번이 다른 게 몇 개 있나요? 아마 대부분은 비번이 다 비슷하거나 같을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어떤 포털 사이트 하나를 털면은 거기서 비번을 확보를 해요. 물론 이제 비번도 암호화되어 있어서 다시 풀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이트들 중에 하나에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읽을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두지 않고 그냥 원래 비번 그대로 그냥 저장해 놓은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이 하나 털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은행, 포털, 뭐 돈 내고 쓰는 뭐 게임 모든 것이 다 털린 거하고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디와 비번을 다 똑같이 쓰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90%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이 어떤 비번을 딱 확보를 하면은 비번 뭐 사용자 아이디와 비번, 뭐 주민번호 이게 다 그냥 한 개에 몇 원씩 유통되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사이트에 막 집어넣어 봐요. 그래서 한 번에 딱 되면은 거기 들어가서 거기 있는 거를 이제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밀번호가 사이트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이트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비밀번호 표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딱딱딱딱 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외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건 없죠. 만약에 그 네이버 비번 다르고 국민은행 비번 다르고 공인인증서 비번 다른데 내가 그걸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어떤 포털이 하나 틀렸다. 그러면은 그 포털 비번만 딱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포털 비번을 바꾸는 것도 간단하게 바꾸고 그것도 저절로 외워진다. 그러면 대박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책에 그런 방법을 써놨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알려드릴 텐데. 그러니까 원리는 뭐냐면은 규칙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으면은 앞에 세 글자 NAV를 내 비번 앞에 붙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N 그다음 내 비번 그다음 마지막에 V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마다 다른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다음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 비번이 1234면은 DAU 1234 이렇게 해놓으면은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나는 비번을 외우지 않았지만 그 비번을 사이트마다 다 다른 비번을 유지하면서 들어갈 때마다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번을 바꾸라 그런다. 그러면은 내 비번에 뭐 패스워드라고 하는 패스워드 1이라고 하는 걸 내 비번으로 쓴다. 그렇게 해서 비번을 바꾸라 그러면 패스워드 1, 2 이렇게 바꾸고 이 사이트 이름은 다음이니까 DAU 패스워드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참 안 들어갔다가 들어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을 새로 했는데 이거는 얘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쇼핑몰을 가봤더니 한 뭐 1년 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쇼핑몰 이름이 앞에 세 글자가 AAA다. 그러면 AAA 패스워드 1 쳐놓아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꾸라 그래서 바꿨나 보다. 그리고 AAA 패스워드 2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이트도 똑같은 비번을 하나도 없고 외울 필요 없고 그 사이트 들어갈 때 딱 보는 순간 비번이 딱 기억나고 그리고 바꿀 때도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넣어보고 아니면은 그 다음 거 넣어보는 그거로 다 해결되는 그런 비번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요거는 아마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 보안 사고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번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를 이 책에도 실제 사례로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조국 교수님을 위한 팁을 또 드리면은 이 검찰, 경찰, 국정원은 여러분들의 그 전화, 유선 전화 그리고 인터넷 회선, 여러분들이 쓰는 인터넷,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에 대해서 실시간 압수영장을
발급받아서 법원으로부터 한 달, 두 달, 그리고 계속 연장해 가면서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보여드렸는데 그 이름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국가정보원에서 발급받은 영장인데 발급받은 날짜가 언제냐면은 2012년 9월 18일이에요. 9월 18일 날 잠깐만요. 이거는 그 통신제한 조치 그 결과네요. 이거 보면은 2012년 8월 16일 날 통신제한 조치 집행조서를 발급받았어요. 이거는 실시간 감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게 8월 18일 날, 아니죠. 8월 16일 날 발급받아서 8월 18일 날부터 한 달 동안, 미래 한 달 동안 카카오톡과 유선전화와 인터넷 회선을 감시했어요. 이게 제가 그때 폭로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제가 고소까지 당해가지고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 어떤 문제가 있는 인물, 의심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실시간 감청을 하고 있다. 카카오톡도 이 영장 제가 폭로하기 전에는 이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다가 이게 나오고 나서 국정조사까지 있었고요. 제가 거기서 참석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유야무야 되고 그리고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죠. 1년 있다가 1년 버티다가 왜냐하면은 이게 터지니까 이거는 카카오톡에 대한 신뢰성에 엄청난 훼손이거든요. 우리나라 카카오톡이 우리나라를 다 그 인기 메신저가 된 다음에 이 외국으로 뻗쳐나가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문제들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카카오톡은 정부에서 감시를 안 되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메신저를 쓰지 않게 되기 시작했죠. 그게 우리가 지금 그 중국의 메신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감시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뭐라 그러요? 굉장히 그 유치하다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이 별로인 제품, 허접한 제품으로 생각해서 안 쓰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IT를 망치는 것은 검찰, 경찰 이런 권력기관들이다. 그러니까 어떤 인터넷에 유통되는 콘텐츠의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서비스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일조한 것이 이런 국가정보원에 의한 카카오톡, 유선전화에 대한 감시 이런 것들입니다. 요게 제가 책에 이제 증거로서 제시해 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조국 교수님도 아마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가 발급돼 가지고 실시간 감청이 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쪽에 압수수색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쓰지 마라. 그냥 뭐 한동안 그냥 휴대폰도 쓰지 말고 카톡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푸사 프로필 사진 좀 바꾸지 마십시오. 제가 보고 있기 괴롭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책에다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600m 떨어져 있는데 진작 좀 말씀하셨으면 제가 이 책을 하나 보내드려가지고 클라우드도 조심해라 이런 말씀 드렸을 텐데 안타깝네요. 이 책에 제가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뭐 웬만하면 다 사진 같은 것도 자동 백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이 클라우드를 깔면은 여러분들의 데스크탑, 뭐 내 문서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클라우드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컴퓨터에 있는 걸 지워도 내 컴퓨터에 있는 걸 지우면은 클라우드에서도 지워지죠. 근데 그 클라우드에 있는 휴지통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가 클라우드에서 자동 백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컴퓨터의 데이터를 지웠다. 그러면은 클라우드에서도 딱 지워진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클라우드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백업, 휴지통에 가 있는다. 그래서 마냥 이제 쓰고 있다가 보면은 클라우드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니 내 문서 화면에 있는데 데이터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공간이 모자라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딱 가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휴지통을 보면은 거기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휴지통 비우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 컴퓨터에서도 지워지고 클라우드에 있는 휴지통에 있는 것도 지워지고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데이터가 다 사라지고 내 컴퓨터에 있는 그 용량도 확보되고 클라우드 용량도 확보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행복한 컴퓨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클라우드 업체들은 2중, 3중 백업을 해요. 왜냐하면은 고객의 데이터가 만약에 사라졌다. 무료인 데이터라도 사라지면은 보상 책임이 생겨요. 그리고 유료인 경우에는 더 그렇죠. 유료인 경우에는 이 데이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고객의 데이터가 뭐 1억 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데이터가 사라졌다. 못 찾는다. 이러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냥 망합니다. 사람들이 쓰겠어요? 언젠가는 내 데이터도 사라질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2중으로 백업하고 3중으로 백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올리는 순간 곧바로 그냥 동시에 2군데 이상 쓰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하드디스크 2개에다가 이렇게. 요즘 카메라도 보면은 고급 카메라는 영상을 그 메모리 카드 2개를 꽂게 만들고 다 따로 써요. 동시에. 그렇게 해야지 이 귀중한 촬영인데 메모리 카드, 이 싸구려 메모리 카드 하나 고장 때문에 그 뭐 엄청난 돈 들여서 찍은 영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그것처럼 여러분들 컴퓨터도 저는 그 하드디스크 2개를 해서 한 개처럼 묶어가지고 레이드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하드디스크의 물리적 에러를 피해가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하고요. 그게 이 책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올리는 순간 동시에 뭐 레이드 5니 뭐 어쨌든 그 간단하게 말해서 2 하드디스크에 쓰고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데이터 센터 전체 클라우드 컴퓨터가 모여 있는 이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다. 아니면 뭐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 케이블로 완전히 물리적으로 떨어진 다른 공간. 예를 들어서 내가 바로 올릴 때는 이 데이터가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서버에 올라가는데 백업 데이터는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광 케이블로 그냥 복사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핵무기를 공격을 받아서 날아갔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데이터는 유럽 어딘가의 서버에 존재하는 거죠.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업체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백업을 합니다. 한 달 이상.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실제로 해본 거예요. 뭐냐면은 그 100기가 유료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만든 문서 중에 하나를 모르고 지웠어요. 근데 그게 휴지통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휴지통 비우느라고 그것도 지웠어. 그러면은 내가 만든 창작 자료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없고 세상에 하나뿐이 없었던 건데
백업으로 갔던 것까지 내가 다 지우고 휴지통에 있는 것도 지웠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나 하고 제가 구글에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모르고 지웠다. 클라우드에 있는 거 지웠으니까 살려달라라고 하는 메일을 보내고 요청 메일을 보내면은 금방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이 답장 내용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몇 시간 안에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 파일 하나만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관리자들은 그게 복잡해요. 귀찮으니까 어떻게 했냐? 지난 한 달 동안에 내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는 걸 그냥 다 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워드 문서 같으면은 버전 1, 2, 3, 4, 5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다 업데이트 된 것들마다 이렇게 이름이 다 붙어서 새로 꽉 들어차고 내가 지웠던 것도 더 들어차고 그러면서 여기 보여드릴 텐데 화면이 그냥 지난 한 달간 내가 바탕화면에 깔았던 파일들이 그대로 다 살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는 어떤 특정한 파일 찾아서 주고 이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그 안에 있는 명령어 하나 복구 버튼 누르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쓸모없는 걸 지우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검찰, 경찰, 국정원도 가능하다. 심지어 회사도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뭐 문제가 생겼다. 회사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지웠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범죄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우고 클라우드에 있는 것도 휴지통까지 다 비웠다. 근데 이 회사는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쓰는 클라우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다가 요청하는 거죠. 지난 한 달의 데이터를 복구해달라. 그러면은 그냥 다 옵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우고 싶은 것들, 지우고 싶었던 것들, 그게 다 살아난 거죠. 검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바꿀 때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대개는 이제 컴퓨터로 하죠. 컴퓨터에 아이폰 같으면은 컴퓨터에 아이튠즈로 완전 백업을 한 다음에 새 휴대폰을 꽂아가지고 완전 리스토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폰 X에 아이폰 10에 있던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PC에다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아이폰 11을 꽂아가지고 다시 리스토어 딱 하면은 완전히 똑같은 컴퓨터가 되죠. 뭐 카톡 메시지부터 싹 그대로 다 복구되는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에도 남아있고 그거 갖고 가가지고 여러분 뭐 그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이폰은 뭐 비번을 알고 이래야 되니까 좀 힘든다 치더라도 안드로이드는 뭐 그냥 그대로 다 보여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이지만 여러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세상에 공개해버리는 가장 위험한 도구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데이터 다 지우고 나서 그리고 비번을 아주 강력한 거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회원가입까지 탈퇴하고 아이디까지 날려버려가지고 복구가 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아이디를 없애버리는 탈퇴해버리면 살리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권력기관의 탄압을 받던 활동가들, 진보 활동가들을 위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범죄자들한테 청기누수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에서 하드디스크를 갈아버리고 그런 일을 수시로 했기 때문에 뭐 제가 이런 얘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정보를 주는 것도 제도 아니고 이런 정보를 습득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들을 직접 하는 것도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포렌식 작업자로서 그냥 청기누수를 하는 것이다. 금태섭이라고 하는 검사분께서 수사 제대로 받는 법, 묵비권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언론사에 칼럼을 썼다가 검사에서 바로 잘린 적이 있죠.
뭐 저는 뭐 아무런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저한테 떨어질 불이익도 없고 뭐 범죄자들한테 범죄 은폐 행위를 코치하는 거냐라고 얘기하시면은 인간은 법 앞에 가서 자기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뭐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런 것까지 감수하고 어떤 수사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면에서 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뭐 저는 범죄자라고 생각하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뭐 오히려 조국 일가를 돕는 행위일 수도 있네요. 그럼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우리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도 빨리 이 책 사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증거인멸에 나서 주세요. 여러분, 시민이 형이 갖고 있는 그런 범죄 증거는 엄청날 거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많은데,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수사기관에 의해서 뭐 단죄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국고를 편취하고도 살아남는, 제가 보면 대단히 훌륭한 이 권력기관한테 사랑받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형, 이 책 사가지고 빨리 증거인멸에 나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인가요? 미국 영화. 마틴 스콜세지가 로버트 드니로를 주연으로 했던 그 영화. 그 영화에 잘 나가던 권투 선수가 여러 가지 개인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게 되고 주변 사람이 아무도 안 도와줘가지고 이 보석금 낼 돈도 없어가지고 그냥 실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서 벽을 치면서 이렇게 자기 어떤 뭐라 그러죠? 지난 그거를 후회하면서 와이 이러면서 막 로버트 드니로가 생 주먹을 막 벽을 쳐요. 피가 쫙 흐르는데도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 인생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시민이 형 이 책 빨리 보고 그거 안 하시면은 큰일 납니다. 시민이 형을 위한 책이기도 하니까 꼭 한권 사서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평소에 뭐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는 인생에서 몇 번 생기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추억이 담겨 있는 지난 어떤 그런 추억의 사진들 뭐 한 10년치, 20년치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도록 평소에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편리하게 데이터를 보관하는 법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식 촬영이고요. 이번 주 내일 모레 하는 여기 나가는 김인성의 북콘서트 유시민 이재명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도 정해졌어요. 성남도 이제 계약금 걸고 확정만 하면 되는데 어디냐 하면은 성남에 있는 커피마마 성남 태평점, 거기 공간도 꽤 넓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0명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고 더 많이 오시면은 의자 이렇게 조금만 조정하면은 100명까지도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목요일은 힘들다, 금요일로 하자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다른 지방도요. 알아보니까 이미 11월, 12월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공간이 빈 곳이 없다. 그걸 하려면 한 3, 4개월 전부터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갑자기 그냥 하는 바람에 가능한 한 공간을 빌려보고 있는데 목요일도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전주하고 광주도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주 내로 확정해서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성남은 성남 태평점 확인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행사에
6시 반 이후에 오시면은 제 생각에 7시부터 할까 그러는데 우리 김별이라고 하는 가수가 김별이 가수께서 노래를 부른답니다. 우리 아드님이신데, 유로로 와서 노래를 불러주신다니까. 지금도 각종 그 행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저는 우리 애기 아들 노래는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듣고 있는데, 뭐, 노래 좀 한다 그러고, 뭐, 여러 행사에서 불려다니면서 뭐, 무슨 인기 가수처럼은 아니지만, 뭐, 유로로 돈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7시경에 일찍 오시면은, 뭐, 간단한 식사도 하시면서, 이 식전 공연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왜 오는 게 좋은가. 근데 정말 이재명을 지지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저는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 행사를 만들어 줄 뿐이고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주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은 무슨 법원 앞에서 그냥 법원 규탄하고, 검찰 앞에서 검찰 규탄하고, 그리고 민주당 앞에서 민주당 규탄하는 그런 거 이외에 이렇게 뭔가 좋은 분위기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싸우지 않는 모드로 모이는 것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판도 다가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그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거에 대한 서로 얘기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모이는 거니까 가능한 한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공지를 안 했네. 이거.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기 알람도 있다 그러네요. 그럼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캡처보드가 허접한 걸 사가지고 FHD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면은 할 예정이니까 그거 지금 아마존에서 열심히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구독 버튼, 그리고 여기에 좋아요와 알람이라 그러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끝낼게요. 하나, 둘, 셋.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도 눌러주시고, 찌링.